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이죠.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축구 좋아하죠? 네, 너무 좋아합니다. 축구 아니 내가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얘기를 해보니까 축구야. 우리 둘째 딸애도 축구 광이거든요. 네. 그러면 축구로 한번 이행시를 해볼까요? 제가 오늘 사실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그봐, 내가 이걸 딱 물어보면 네.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럼 해봐요 한번. 네. 축구를 보신 국민 여러분, YTN 라디오도 사랑해주세요. 그래요. 네. 뭐 넘어갑시다. 네, 제가 원래 준비했던 건 오늘 경기가 열렸던 스타디움 이름이 라플라타입니다. 라플라타. 그럼 이걸로 다시 한번 만회를 해봅시다. 아니요, 사행시가 아니라 라플라타가 영어로 더 실버. 근데 YTN 라디오가 지금 실버 버튼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금색 골드 버튼까지 올라가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네. 신인의 뉴스 정면 승부에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방송 접으려고 그랬어 지금. 예. 네. 자, 오늘 저희가 축구 얘기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말 자랑스럽고 훌륭하고 너무나 당당한 우리 축구 대표팀 응원 메시지와 축구 이행시도 환영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우리 축구 대표팀도 힘나고 저희도 힘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내용입니까? 네, KBS 수신료 관련 소식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이 어제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철회한다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본인이 문제라면 본인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본인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윤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자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정부가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고 있는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대통령실이 이를 위해서 법령 개정 또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던데 이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통합돼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만약에 납부하길 원하지 않으시면 집에 TV 수신기가 없다는 점을 이제 증명을 하셔야 이제 내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요. 자, 어쨌든 대통령실이 대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의 국민 토론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전체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을 했습니다. 김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분리징수가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영방송사 KBS의 근간을 흔든다면서 회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일각에서는 또 김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경영진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KBS의 권순범, 김종민, 이성래, 이은수 이사가 어제 오후 KBS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김 사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비판하면서 구차한 조건 내세우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대통령실 또 KBS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의철 사장의 일종의 조건부 사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분의 어떤 진의가 어떤 건지는 모르죠. 네. 진짜로 자기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많습니다. KBS 사장 정도 되시는 분이 내가 그만두면 분리징수 안 해줘. 해주지, 분리징수 하지 마.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정부가 그래? 그만두면 우리가 이거 안 하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는 저는 좀 생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저는 KBS 내부의 분위기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러니까 추측이에요. 추론이고. 이건 추측이고 추론인데 내부에서 약간 동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로 향해서 KBS 내부 구성원을 향해서 내가 이 정도로 책임감 이시 행동을 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사실 과거에 수신료 분리를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앵커께서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요. 이 얘기부터 좀 집에 혹시 이우영 아나운서 텔레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 방송을 하니까 텔레비가 있구나. 네. 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 수업하잖아요. 근데 제 수업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디어와 정치 이론이라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 강의를 하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야, 이 중에서 IPTV 있는 학생 손 들어봐. 한 명도 안 들어. 그럼 케이블 TV 보는 학생 그것도 한 명 들어요. 한 명. 예? 그리고 그러면은 뭐 지상파 방송이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텔레비 있는 학생 손 들어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명인가 두 명 손 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TV가 집에 없어요. 진짜 안 보죠. 네. 안 보고 그리고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네. 이 짤로 보든지 쇼츠라고 그러죠. 네. 이걸로 보든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 인터넷 통해 가지고 그냥 그것만 골라보는 그런 거지. 그리고 사실 뉴스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YTN 뉴스도 24시간 유튜브에서 다 볼 수가 있죠. 네. 거기에다가 이 지상파 방송 뉴스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있는 가구가 점점 줄고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전화해야 돼요 일단. 그 증명하고 네. 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낸다.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모르는 분들도. 그런데 이거를 분리징수를 해버리면 이 진짜 텔레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동안 왜 냈지라는 적이 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건 전기요금 인하 효과일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한전 적자에다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한전 적자에서 사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지금 조금 올리려고 해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하고 수신료가 만약 분리가 된다면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올려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요금은 인하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처럼 통합적으로 전기요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통합적으로 징수하는 나라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KBS 수신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 솔직히 싼 편입니다. 네. 일본 NHK 같은 경우에도 수신료를 냈는데 15,000원 정도 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00원이 안 될 거예요. 8,000 몇백 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싼 편이라는 건 다 인정을 해요. 저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분리징수를 함으로써 전기요금 체제에 있어서의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일 수 있다. 이것도 추측이지만 네. 이런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다매체 뉴미디어 시대에서 KBS 공영방송도 이제는 새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식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수신료에 의존만 해가지고 안주를 할 때는 아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신료 의존도가 50%가 조금 넘을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그런 계기로 오히려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수신료가 2,500원이라. 2,500원. 네. 8,000이 아니고 네. 엄청 진짜 15,000원이 NHK는. 왜냐하면 내가 수업할 때 우리 과 학생들한테 돌아가면서 일본의 공영방송, 미국의 공영방송 이거 다 조사해 오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일본 공영방송을 발표한 학생인데 1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거 엄청 싼. 그 15,000원이면 1,400엔, 300엔 그 정도 되죠. 그죠? 2,500원이야? 네. 확실해요? 네, 여기 지금 조금 그래요? 전에 찾아봤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이야. 그러면 근데 그런 측면이 좀 있기는 있을 거예요. 네. 옛날에는 저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원이 돌아다녔어요. 저 어렸을 적에. 네. 네, 진짜로.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예. 네. 다음 소식 하죠. 네, YTN 라디오는 TV가 없으셔도 라디오와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애사심이 대단해. 예.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김가람 전 청년 대변인이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각종 설화로 지난달 자진 사퇴한 태용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 자리입니다. 지난달 10일이었죠. 태용호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돼서 지도부에 합류한 지 2달여 만이었는데 오늘 이 당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전체 828명 중에 589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 중에 이 김 후보가 64.7%인 381표를 얻어서 최종 당선이 됐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호남 출신 40대로 지난 3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당시엔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고요. 이후 김기현 대표 지도부에서 청년 대변인을 맡아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당선 소감에서 당내에서 제 역할이라고 한다면 2030, 5060을 잇는 40대로서의 역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잇는 역할을 하고 싶다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호남 국민이다. 광주 전남의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다는 점을 잊지 않고 발로 뛰는 노력을 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위원 선출에 비해서 주목도가 확 떨어진 채 진행이 됐는데요. 당초 후보로 거론됐던 유력 인사들과 원내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고사한 가운데 원외 인사들 간 경쟁이 됐습니다. 이번 선출에서 일단 호남 출신 40대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가람 최고위원 이름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죠? 네. 아니요. 대부분이 저는 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왜 들어봤냐면 지난번 그 전당대회 TV 토론 때 제가 MC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도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김가람.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죠. 그러고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죠. 누가 그랬죠? 이래경이라는 네. 이래경 이사장이라는 분도 그랬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분이 40대고 호남이다. 장점이 많죠. 그런데 이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지도가 있어야 돼요. 인지도가 없으면 이분이 40대인지 호남 출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번 전당대회 보궐선거의 시너지 효과가 조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물론 앞으로 이제 인지도를 올리면 되겠죠. 앞으로 인지도를 올리면 되는데 그러면은 인지도를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저는 젊은 분답게 뭐냐면 무조건 이 당론이라든지 이런 데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자기가 당당하고 할 말은 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인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분에 있어서의 정치적 위상과 이분이 갖고 있는 장점도 아울러 발현이 되고 인지되고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을 좀 더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전당대회 보궐선거 시너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할 말을 하는 것이 정면 승부여도 좋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가만히 있어. 그거하고는 좀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특보 그리고 앞서서 전해드렸던 KBS 수신료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 확대 간부 회의에서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어제 아들 학교폭력 논란을 반박한 데 대해서 더글로리 현실판인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너무나 똑 닮았다. 방송통신위원장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특보도 즉시 그만둬야 정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이해할 수 없는 국면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아들 관련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다. 그 대통령의 최초의 핵심 관계자다운 태도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을 두고도 날을 세웠는데요. 홍익표 의원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은 부인하지만 이 문제가 KBS 김의철 사장의 거취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했고요. 또 KBS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분리징수 이후 후속 대책이 훨씬 더 중요한데 정부가 지금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꼭 필요하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용산 청와대 당시 이전 당시에 꼴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낙마 사건도 있었고요. 학폭 논란으로 학폭 논란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하고는 이건 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성격이 뭐가 다르냐? 저는 이 진실 여부를 모르니까 뭐가 성격이 다르다, 어떤 성격이 다르냐, 이 성격이 다르다는 것밖에 얘기 못해요. 정순신 변호사 문제는 대통령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그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게 부랴부랴 어떻게 수습은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뭐 본인이 그만두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동관 전 대변인의 문제 같은 경우는 지명 이전의 단계예요. 첫째, 그게 이제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전의 단계에서 이미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만일 그것이 불거진 상태에서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문제는 정순신 변호사 문제와 다르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을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추론이 그런 것들로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순신 변호사 아들 문제는 그 학폭의 피해자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피해 학생 그 피해 젊은이의 근황도 알고 정말 나도 아이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만일 말이에요. 이 학폭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죠. 이동관 전 대변인께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만일 진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진짜 이게 학폭 문제라면 네. 정순신 변호사도 그런데 근데 아직까지는 나오질 않고 있고 이동관 전 대변인의 입장에서는 친하게 지낸다, 연락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 이제 진짜 피해자가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고, 예, 그리고 하여간 뭐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만 민주당이 밀어붙일 때 정말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쪽은 세게 부인하고. 한쪽은 지금 세게 밀어붙이고 하는 거니까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단 정황적으로 볼 땐 정순신 변호사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오늘 오전에 위원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경기도 과천청사에 출근을 했는데요. 여기서 기자들을 만나서 최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여권 요구에 대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겸허한 자세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 능사인가, 바로 위원장에서 사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언급이 지난달 31일 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사퇴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힌 것과 같은 입장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노 위원장은 여당의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위원 9명이 사퇴하는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지만 사퇴하면 위원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고 그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전해드린 소식이죠. 감사원의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는데
몇몇 위원들이 수정 제안을 해줘서 오늘 사무차장 인선이 끝난 뒤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다. 하나의 제안으로 같이 논의하겠다 밝혔습니다. 아직 관련해서 뭐 추가 소식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어제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충실하게 협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회의를 열고 있고 이제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지를 다시 논의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장의 사퇴에는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우영 아나운서 옛날에 그 무한궤도라는 그 노래 부르는 그룹이 있었던 거 아세요? 넥스트요. 넥스트. 네. 알죠? 네.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요새 그 무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 이재명 대표도 뭐 무한 책임을 당대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네. 근데 우리 노태학 위원장께서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아유 이거 뭐 우리나라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무한 책임이라는 것. 근데 무한 책임을 다 얘기는 하는데 이게 무한 책임 이거 진다는 행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도 무한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그 후속에 어떤 액션은 없고 우리 노태학 위원장도 무한한 책임을 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해요. 노태학 위원장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뭐냐면 뭐 그렇게 정치색이 뭐 드러난 분도 아니고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단지 이제 지금 여론의 떠밀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선관위의 신뢰는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선관위의 신뢰 하락을 본인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신뢰 하락을 막고 신뢰를 회복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 어떻게 신뢰를 어떻게 올릴 거예요? 전 그래서 사실 뭐 그리고 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저는요 지금 단계에서는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감사받을게. 이거 저는 용납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신뢰 회복 안 됩니다.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가 봅니다. 왜? 총선 다가오는데 선관위의 신뢰 하락은 권위 실종으로 이어지고 권위가 실종된 선관위가 과연 어떻게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 책임 어떻게 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하도 무한 책임 진다 그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많아서. 네. 저 시간 관계에서 다음 아이템 가도 네. 괜찮을까요?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눈치를 봐요?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는 거지. 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어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가 그제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서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했고요. 주거지가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면서 구청 출퇴근이 가능했는데 유족 측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근에 나서서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족을 피해서 새벽 시간대에 출근한 것으로도 전해졌고요. 유족들이 집무실로 몰려가서 면담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입장도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박 구청장이 개인 사유를 이유로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병원 진료 등이 이유라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에서 피켓을 들고 출근길 1인 시위에 나섰고요. 또 저녁에는 추모 촛불문화제, 연대 발언을 진행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물론 휴가 쓸 수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기도 했을 거고 병원 진료라면 더더욱 그렇던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공식적인 입장은 뭐 고사하고 저는 사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첫째, 이론적으로 따지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뭐 공직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되죠. 네. 안 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 사람이 그 뭐 공황장애인가 그 이후로 보석을 받아들여졌다 그러는데 공황장애로 법적인 집행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구청장 업무는 어떻게 봐요? 예?
이게 논리적인 타당성이 좀 있어야지 이해가 되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왜 이 구청장직을 사퇴를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퇴하면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거든요. 10월 달에 같이 여기도 보궐선거 하면 돼요. 본인이 물러나면. 그런데 본인이 이거 물러나지 않는 이유를 전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사고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 이분한테 참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요약하자면 공황장애로 법적 집행도 받을 수 없어가지고 보석으로 나왔는데 그럼 구청장 업무는 가능한 건지. 둘째, 구청장 업무를 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법적 차원을 떠나서 도덕적이라든지 직업 윤리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여기도 또 무한 책임이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근무한다. 그게 공무원 정신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전 이분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건 많아요. 근데 뭐 네. 물어볼 기회는 없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